제일 마지막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거고, 그래서 또 제가 이거 뭐 써서 지금 내놓은 거는 뭐 사실 다 아는 이야기를 그냥 제가 개론적으로 주절주절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줄여서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사실 이산과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신의 근원이라 할 고향, 한반도를 떠나 타국에서 살고 있는 세대, 그리고 혹은 이민 후속 세대 작가들의 어떤 기억과 경험을 들어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자리는 고향에 남아있는 이와 또 그곳을 떠나온 이가 대화를 나누는 자리, 혹은 누군가의 표현대로 한다면 고향 혹은 근원의 안과 밖, 그러니까 내부와 외부가 서로 마주하는 그런 특별한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산과 디아스포라는 같은 뜻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어딘가 다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과 외국어라는 차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 두 단어를 우리가 접하게 된 시점의 차이랄까, 어떤 시간의 간격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선 이산이라는 낱말을 대할 때 당장에 우리가 머리에 거의 자동 반사처럼 뇌리에 떠오르는 그런 아주 익숙한 이미지들이 있죠. 한국 전쟁의 포화, 쫓겨 내려가는 피난민 행렬, 홍남부두 철수작전, 가족을 잃고 헤매는 어린 고아들, 그리고 한참 시간을 건너뛰어서 서울이나 평양 혹은 금강산의 이산가족 상봉 현장, 이런 것들입니다. 아마도 이는 저뿐 아니라 한국의 기성세대 대다수에겐 공통된 반응일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오랫동안 우리에겐 이산과 분단이라는 말이 어떤 확고한 동의어로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분단 체제의 질곡하에서 살아온 지난 70년 전의 체험이 우리의 무의식에 깊게 새겨 놓은 결과겠죠. 혈육 간의 만남은커녕 편지나 전화조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참혹한 어떤 현실에 처해 있는 수백만 명이 넘는 이산 가족들이야말로 사실 어찌 보면 세계사에서도 유례없는 너무나 확실한 전쟁 난민이자 정치적 난민, 디아스포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들 이산 가족만이 아닌 현재까지 유일한 분단 국가에 살고 있는 한반도에 우리의 모든 삶이란 게 어차피 또 다른 디아스포라의 운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듯 오랫동안 이산과 분단을 동의어처럼 받아들이고 살아온 때문일까요? 한국인에게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어딘가 이곳이 아닌 먼 곳의 일처럼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아시다시피 이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즉 동구권이 해체되고 글로벌 세계화의 파도가 본격적으로 밀려들기 시작한 1990년대 즈음부터 우리가 새롭게 접하게 된 게 아닌가,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로부터 불과 20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디아스포라는 이제 전 지구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전쟁과 분쟁, 그로 인한 난민, 또 일자리를 찾아 떠도는 경제 난민의 행렬이 급증하고 있죠. 하지만 경이로운 정보통신망의 위력 덕분에 이제는 그것을 먼 나라의 일이라는 식으로 단순히 외면하기란 불가능해졌습니다. 가령 소형 선박에 콩나물 시루처럼 빽빽이 들어찬 북아프리카 혹은 시리아 난민들이 한순간에 지중해 한복판에서 침몰해서 익사하는 장면을, 또 사막의 난민 캠프에서 처참하게 병들고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실시간 영상을 통해 우리 눈앞에 생생하게 중계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역시 디아스포라의 문제가 더는 회피할 수 없는 눈앞에 닥친 현실이죠. 근데 우리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죠. 현재 국내 거주 외국인 인구는 200만 명에 달하고 사실 그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이주민 노동자는 우리 사회, 우리 경제 사회의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음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 그 당면한 문제들 앞에서 미처 준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들의 처리를 놓고 마치 한국이라는 민족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심각한 위기에 처하기나 한 것처럼 온 나라가 한바탕 소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를 탈출한 난민을 향한 시선은 놀랍도록 차갑고 경계와 불신을 넘어 심각한 혐오와 차별의 구호들이 거침없이 쏟아졌습니다. 거기엔 타 종교를 향한 일부 종교인들의 맹목적인 혐오와 증오의 참 목소리까지 가세했습니다. 인류애와 시민 정신에 호소하는 외침은 저기에 찬 고함소리에 거의 묻혀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가령 민족, 국가, 정체성에 대한 우리 한국인의 보편적 인식과 상상력이 어떤 것인지를 짧게나마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이었습니다. 그 낯선 경험을 통해 우리 사회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한 어떤 거대한 뿌리의 실체를 새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라는 이름에 견고하고 높고 음험한 장벽, 그것은 단일 민족 국가 또는 민족적 동일성 따위에 대한 그런 그 불가침의 믿음이 오랜 시간 구축해 놓은 내면의 장벽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 자리한 완고하고 폐쇄적인 자기중심주의, 그리고 그 안에 숨은 폭력성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와 최첨단 기술 발전의 경랑 속에서 디아스포라는 이제 인류 사회의 매우 보편적인 삶의 현상이자 문제가 되리라고 많은 이들은 이야기합니다. 또 민족이니 국가니 인종이라는 기존의 경계와 틀이 무너지고 초국가적 이동과 이주가 그야말로 일반화된 오늘이야말로 사실은 뭔가 우리가 인간 삶에 대한 어떤 새로운 인식과 상상력의 패러다임이 정말 이제야말로 지금이라도 정말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가령 그 디아스포라 의식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영원한 이방인의 의식, 그러면서 동시에 그건 코스모폴리탄의 정신입니다. 그것의 거처는 이쪽이 아닌 저쪽이고 중심이 아닌 변방, 그리고 다수가 아닌 소수에 있습니다. 그것은 경계를 벗어난 바깥에서 경계를 바라보고 때로는 경계를 뛰어넘나드는 자유로운 정신과 드넓게 열려있는 상상력을 가리킵니다. 다수는 스스로를 중심에 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안주하여 그들만의 강고한 담장을 쌓아 올립니다. 하지만 모든 담장은 구분과 구별을 만들고 배제와 차별을 낳고 종래는 파괴와 폭력을 낳습니다. 담장 안쪽의 다수자들에겐 소수자의 진정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며 그 진정한 목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안쪽의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정작 자신들이 모르는 자기 모습을 담장 바깥 소수자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수자들이 고정되고 안정적이라고 믿는 사물이나 관념이 실제로는 유동적이며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이 소수자의 눈에는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 분의 말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상품과 재화는 넘쳐나지만 인류 사회는 전쟁과 공포, 폭력과 분쟁이 갈수록 심해지고 개인의 삶 역시 생존을 위해 저마다 정글 속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세계와 인간성에 대한 믿음이니 미래의 희망 이런 따위 말을 꺼내기엔 아무래도 마음이 무겁고 착잡합니다. 그렇더라도 누군가의 말처럼 자꾸 말하고 또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 그것이 곧 문학의 몫이겠죠. 사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끝없이 제기하는 바로 그 디아스포라 의식이야말로 문학의 정신의 다름 아닐 것입니다. 나의 바깥에서 나 자신을 보고 저곳에서 이곳의 나를 보는 눈, 그리하여 내 안의 벽, 또 내가 둘러친 담장, 또 내 안의 폭력성을 들여다보는 눈, 그리하여 민족, 국가라는 견고한 관념에 갇히지 않고 보편적인 인간의 해방의 지향을 이야기하고 또 반복해서 말해야 하는 일, 지금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임철우 선생님의 발제를 들으면서 저는 며칠 전에 TV에서 그 시사 프로그램에 그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 결정을 했던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봤는데요. 독일로 들여오는 난민이 시리아 2만 명에 달했습니다. 근데 시리아에서 독일까지 닿는 데는 중간에 헝가리, 폴란드라는 주변국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국에서는 자기 나라를 통과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이 사람들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메르켈 총리가 결정을 내렸고요. 메르켈 총리가 혼자 결정한 게 아니라 부총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답니다. 우리가 시리아 난민, 디아스포라 난민을 2만 명을 받으려 그러는데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때 부총리가 하는 말이 우리 독일 인구가 8천만 명인데 2만 명 정도 받아서 우리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는 독일 사회의 건강성, 그다음에 메르켈 총리의 결단력, 그런 걸 보여주는데 저희로서는 요원한 이야기입니다. 유럽연합이라는 곳은 어떤 상상력의 공간이면서도 또 독일이 메르켈 총리가 주도적으로 이끈 그런 형태의 정치 체제인데 국경을 없애자. 국경이 없죠. 실제로 유럽은 너무나 작지 않습니까?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토가 국경을 없애서 같이 사는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하는 하나의 정치 체제인데 그런 것들이 저희 한반도에서 일어나기에는 아직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임철호 선생님께서 살고 계시는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몇백 명을 받아들이는데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그게 2만 단위, 지금 그 유럽의
살고 정치 난민을 신청해서 들어온 그 무슬림들, 게다가 종교까지 다른 무슬림들을 전염병 검사 없이 스파인지 아닌지 목적도 조사하지 않고 수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보되어 있는 그런 체제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그 이산과 난민의 어떤 차이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고요. 바깥에 나가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기회를 이번 이상과 삶을 통해서 임철호 선생님께서 어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